1타 클래스의 김준호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우리 이제 고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로 이제 진입을 할 건데 그 파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몇 가지 예비학습을 할 거예요. 예비학습. 첫 번째 주제는 국가의 발전 단계. 우리가 국가 시스템, 국가 체제를 이미 2개나 배웠어요. 첫 번째 배운 게 우리 청동기 때 등장했던 최초의 군장국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군장국가를 대표하는 게 이제 고조선. 그리고 이제 이 군장국가의 특징은 재정일치. 군장국가 관련해서 요까지 딱 알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군장국가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초기국가 시대의 연맹왕국이라는 단계로 발전하는 거예요. 군장국가들이 있죠. 느슨하게 결합한 단계. 그게 연맹왕국. 초기 국가 중에 부요, 초기 고구려 이런 국가들이 연맹왕국 단계까지 발전했다고 보시면 돼요. 옥조라든지 동해 그리고 사만의 소국들 있죠. 이런 애들은 군장국가 정도 수준까지 발전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많이 발전한 부여라든지 초기 고구려가 연맹왕국 단계까지 이제 발전을 한 겁니다. 이 연맹왕국은 여러 이제 군장들이 모여가지고 왕을 뽑는 시스템이에요. 왕이 그렇게 왕권이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왕을 뽑고 애들이 뭉치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시대 때 정복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외교 군사에 있어서 협조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연맹왕국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연맹왕국 단계는 아직까지 이 군장국가들이 하나로 완벽하게 뭉친 단계가 아니에요. 느슨하게 결합해 있는 거예요. 이 느슨한 결합이 완전한 결합으로 승화되는 게 이제 고대국가 삼국시대로 가면 완성이 되는 거죠. 요 초기 국가들 중에 있죠. 고대 국가로서 중앙집권화에 성공해서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국가가 이제 3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요 시대는 이제 연맹왕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연맹왕국 시기에는 왕이 있긴 있는데 왕이 별로 왕권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군장들이 모여서 부족장들이 모여서 왕을 선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권이 약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고대국가 중앙집권화가 완성되는 삼국시대에 가면 있죠. 왕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형제라든지 자기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권이 이제 충분히 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연맹왕국 단계에는 각각의 부족에서 부족장들이 행정적으로 자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각각의 부족에 대해서 내정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삼국시대가 돼버리면 있죠. 이 각각의 구역들이 있죠. 국가의 행정구역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같은 국가에 속한 행정구역화되면서 이제 왕이 전체적인 지역, 나라 전체를 갖다 관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의 정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맹왕국 시대에는 없었던 있죠. 율령반포. 율령은 국가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 법령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등장해서 중앙집권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연맹왕국은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단계라면 고대 국가는 완벽하게 이제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진 단계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중앙집권화가 있죠. 크게 1단계와 2단계 과정을 거쳐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중앙집권화 1단계에 있는 도구들이 뭐냐면 첫 번째 세습강,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의 정비예요. 왕위의 세습이라든지 부를 국가의 행정구역화하는 과정에서 왕권, 중앙집권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초기 중앙집권화의 단계고요. 보통 이 단계를 갖다 거친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데 2단계로 가면 이제 율령 반포, 국가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법령을 갖다 반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교 수용, 국가 전체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있죠. 종교, 고등사상, 불교를 갖다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불교 수용 이전에는 각 부족이 다른 신앙을 갖다 믿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께서 여기로 가라고 하신다. 우리 곰님께서 여기로 가라 하신다. 애들 의견이 통합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라는 고등 종교 사상을 갖다 수용해가지고 국가의 이제 사상적 중앙집권화를 갖다 이루게 되는 겁니다. 율령반포와 불교 수용이 있죠. 삼국시대 고대 중앙집권화 이제 완성판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1단계, 2단계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구려라든지 신라는 정말 1단계, 2단계가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백제는 좀 특이해요. 백제는 막 이게 순서가 막 엉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제는 조금 유의해서 암기를 갖다 해주시고요. 고구려와 신라는 있지 않습니까? 공식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연결해 주시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암기는 하지 마세요. 일단 이제 큰 흐름만 확인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문제 하나 풀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게 있죠. 국가의 발전 단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의 발전 단계 중 연맹 왕국에 대해서 문제를 갖다가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연맹 왕국을 그 이전 단계인 군장 국가와 그리고 그 이후 단계인 고대 국가와 구별할 줄 아는가 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성립되었다. 이거는 군장 국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연맹왕국도 이제 철기 초기 국가 시대 때 형성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중앙집권적 정치 제도를 마련했다. 이거는 연맹왕국 이후에 있죠. 고대 국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틀렸어. 그 다음에 3번 군장 세력이 자기 부족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이게 연맹왕국의 특징이에요. 왕이 있긴 하지만 있지 않습니까? 군장들이 각각 지역에 대해서 자치권, 행정권을 행사하였다는 거. 그리고 4번 국왕이 존재하지 않는 연맹 상태였다. 아니 국왕이 존재하지 않으면 왜 연맹 왕국이라 했겠어요? 왕이 있긴 있어요. 왕권이 좀 약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정답 이제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삼국시대 들어가기 위한 두 번째 이제 우리 그 기초지식이 삼국시대 마디 나누기예요. 마디 나누기는 제가 뭐 고려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조선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판을 짜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각 시대를 갖다 세부적으로 이제 접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삼국시대도 이제 마디를 나눈 다음에 삼국시대를 본격적으로 이제 접근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삼국시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표인데, 자, 이 표만 봐도 머리가 막 지긋지긋해지죠. 그러니까 삼국시대가 원래가 좀 원체 어려운 시기예요. 일단은 고려왕조 500년, 조선왕조 500년 하죠. 그런데 삼국시대는 통일신라시대 빼더라도 700년 정도가 돼요. 시기가 일단은 한 1.5배 정도가 길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 세 개의 나라의 역사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분량이 많아. 거기다가 또 이 나라들의 역사를 각각 암기를 한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 간의 상호작용까지 이해해야지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가 있어요. 원래 존재 자체가 삼국시대는 고려라든지 조선에 비해서 접근하기 까다롭고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사를 공부하면서 삼국시대에서 학생들이 이제 역사를 갖다 접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되게 원래가 좀 복잡한 파트입니다. 이 파트를 갖다 우리는 원래 복잡한 파트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 그림 버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국사가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에 다시 보시고요. 일단 좀 쉬운 그림을 보도록 하죠. 삼국시대를 저는 있죠. 크게 6개 마디로 나눠서 접근할게요. 6개 마디. 6개의 마디로 나누는 기준은 있죠.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가 잘 나갔을 때 위에 포인트 3개. 그리고 고구려가 힘들 때 밑에 포인트 3개.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가 잘 나갔을 때는 위에 포인트, 고구려 힘들었을 때는 밑에 포인트. 역사가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고구려 잘 나가다 힘들었다, 잘 나가다 힘들었다, 잘 나갔다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의 큰 마디를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각 시대를 갖다가 주도했던 나라들이 있을 거예요. 고구려가 주도하든지, 백제가 주도하든지, 뭐 신라가 주도하든지. 그래서 이제 각 마디 있지 않습니까? 주도했던 세력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잘 나갔을 때 못 나갔을 때를 중심으로 해서 6개의 마디를 갖다 나눴던 겁니다. 자, 각각 하나하나의 마디의 캐릭터를 한번 잡아볼게요. 첫 번째 마디는 있죠. 시기로 치면 1에서 2세기예요. 1에서 2세기. 고구려 혼자서 있지 않습니까? 중앙집권하의 1단계를 갖다 밟고 있던 시기예요. 백제 신라는 뭐였냐? 아직까지 중앙집권적 국가로 고대 국가로 첫 발을 내딛기 이전 고구려만 첫 발을 갖다 내딛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 잘 나갔던 위에 포인트 첫 번째 마디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디는 있죠. 시기로 치면은 3에서 4세기예요. 3에서 4세기. 요 시기는 자 고구려가 가장 먼저 성장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백제가 먼저 전성기를 구가하게 돼요. 백제. 그 3, 4세기는 백제가 주도권을 쥐게 되고 있죠. 백제 전성기와 관련된 역사가 이제 전개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마디. 백제 전성기니까 고구려 힘들었겠죠. 그래 밑에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시기 때 있죠. 백제에게 자극을 받은 고구려가 드디어 이제 각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세기가 되면 고구려 전성기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고구려가 잘 나가니까 세 번째 포인트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포인트는 고구려 힘들죠. 누군가 잘 나갔을 거예요. 백제 아니면 신라겠죠. 신라가 이제 잘 나가는 거예요. 5세기 때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라가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고 결국 6세기 때 신라 전성기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6세기 신라 전성기.
그리고 이제 이 6세기 신라 전성기 신라가 이제 역사의 주인공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라가 잠시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7세기 전반에. 우리 이제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주인공이 처음부터 막 대단한 주인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찌질한 주인공 나가지고 막 시련을 겪다가 나중에 가면 엄청 멋있는 주인공이 돼버리죠. 신라의 그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주인공인 신라가 시련을 겪는 시기가 7세기 전반. 요 시기는 이제 고구려라든지 백제 같은 나라들이 오히려 더 잘 나가요. 그래 이 고구려가 위에 자리를 갖다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세기 후반으로 가면 이제 신라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라 중심으로 해서 삼국이 통일되고 고구려 멸망하고 백제 멸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고구려가 힘들다고 해서 밑에다 이제 자리를 잡아놓은 거죠. 이게 이제 1에서 7세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삼국의 이제 큰 흐름 시기별로 이제 6개 마디를 나눠서 정리를 갖다 했던 겁니다. 이 내용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디를 나눠서 접근을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삼국시대는 다른 시대랑 다르게 있지 않습니까? 1회독, 2회독으로 나눠서 접근할 거예요. 먼저는 이제 각 시기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들의 캐릭터 잡는 작업들을 갖다 먼저 할 거예요. 6마디의 주인공들, 6마디를 주도했던 주인공 나라, 주인공 왕들이 있죠. 그 왕들에 대해서 캐릭터 잡는 작업을 갖다 먼저 할 거야. 그리고 이제 2회독 때 그 왕들의 이제 시험에 나오는 구체적인 업적들 그리고 그 왕들에게 영향을 받는 다른 왕들까지 같이 정리를 할 거예요. 1회독 가볍게 빠르게 우리 이제 주인공 왕들의 캐릭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삼국이 이제 경쟁을 하려면 삼국이 먼저 건국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삼국 건국과 관련된 간단한 얘기부터 풀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개 마디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이 돼 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긴 한데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이 됐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아마 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라가 나중에 삼국을 통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통합된 고구려 백제보다 우리나라가 역사가 짧다 그러면 좀 부끄럽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역사가 고구려 백제보다 좀 먼저 시작됐어 하면서 역사를 갖다 좀 조작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 기록상으로 이제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이 됐다. 이 신라를 건국한 인물이 박혁거세. 이거는 거의 상식이죠. 연도는 외우지 마세요.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연도라든지 세기를 기억하는 팁을 알려드려요. 박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삼국 중 신라의 특징 캐릭터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포용성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신라는 삼국 중에 초기에 가장 미개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왜? 당시에는 모든 문화의 중심이 중국에서 시작이 되는데 신라는 중국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육로는 고구려가 맡고 있고 그리고 해로는 백제가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라는 후지고 미개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신라도 자기 한계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라는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있죠. 선진 문화를 갖다 수입하는데 엄청 적극적인 포용성, 강력한 포용력을 갖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세력이 있죠. 석탈해라든지 기말지 같은 인물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포섭해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포섭을 했는지 얘들한테 외부 세력들한테 왕위까지 주면서 모셔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석탈에 배 타고 들어왔거든요. 외부 세력이에요. 해외 세력. 그 다음에 기말지 육지에서 들어오긴 했는데 얘도 외부 세력이에요. 이런 선진 음모를 가진 외부 세력들을 왕위까지 줘가면서 이제 포섭을 했던 이 강력한 포용력을 가진 나라가 바로 신라예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저력이에요. 신라 삼국 통일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여러분 김유신 다 아시죠? 김유신 금강가야 왕족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 세력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포용력을 보여주고 그 힘을 바탕으로 그 저력을 바탕으로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게 신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탈의 기말지 같은 이런 인물들 포섭해 가지고 있죠. 박석김이 번갈아가면서 왕위를 계승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초기에는.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신라란 이름이 아니라 사로 혹은 사라 이런 이제 촌발 날리는 명칭들을 갖다 사용했습니다. 그게 신라예요.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고구려는 동명왕이 건국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제대로 다니신 분들은 고주몽, 주몽이가 바로 이제 동명왕이에요. 동명왕. 주몽이는 있죠. 원래는 부여 사람입니다. 부여 사람. 주몽이 원래 엄마가 유아 부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유아 부인이 바람둥이 해모수랑 사귀었는데 그 유아 부인이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해모수는 여자친구를 갖다 버리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아부인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방황하고 있어요. 이 버림받은 유아부인을 당시 부여의 왕이었던 금두꺼비 왕 금왕이란 인물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데려가서 후궁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미 누구예요? 그러니까 유아부인이 임신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달이 차가지고 결국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알이 나옵니다. 알이. 그 주몽 같은 경우는 있죠. 금왕의 아들도 아니고 거기다가 또 태어날 때 좀 특이하게 태어났죠. 알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부여에서 구박을 받고 미움을 받았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부여에서 미움을 받던 주몽이가 결국에는 부여를 탈출해서 압록강 북쪽에 있는 졸본 유역에서 고구려를 드디어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몽 같은 경우는 있죠. 원래 압록강 토착 세력이 아니에요. 원래 부여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여 유민과 압록강 토착 세력들이 결합해서 고구려가 건국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백제 건국과 관련된 얘기 연결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백제 건국은 고구려 건국 얘기에서 연결이 돼요. 지금 주몽이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요 압록강 토착 세력이 아닌데 압록강에서 나라를 갖다 고구려를 갖다 세웠어요.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기적에 가까운 어려운 일을 주몽이가 해냈던 거예요. 주몽이가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갖다 일으킬 수 있었냐면 원래 이 압록강 일대 있지 않습니까? 소손호라는 아주 강력한 세력을 가진 과부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과부를 꼬셨던 거야. 소손호 남편이 이 압록강 일대에서 아주 강력한 세력을 구성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죽어버려. 그리고 이제 그 소손호를 주몽이 이제 꼬셔가지고 소손호가 가지고 있는 세력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요 고구려를 건국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결혼한 이후에 고구려를 건국한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주몽이 소손호를 배신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주몽이 부여에서 있죠. 내려오기 전에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몽이가 부여에서 탈출하기 전에 칼 반쪽을 쪼개가지고 그 부인한테 주면서 나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있죠. 이 칼을 가지고 나한테 보내라. 그럼 내가 내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 하면서 이제 도망 나온 거예요. 그 부인의 아들 유리라는 아들이 있거든요. 주몽의 친아들이죠.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해서 왕 행세를 하고 있을 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몽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고구려의 왕을 갖다가 내 친아들인 유리한테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소손호 있지 않습니까? 소손호가 전 남편의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비류와 온조. 비류는 비리비리한 애라서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온조라는 똘똘한 아들이 또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 소손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야, 주몽이가 내가 가진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고구려를 세웠으니까 나중에 이제 주몽이 다음 때 왕은 당연히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몽이가 배신을 해버리고 자기 친아들 있죠. 칼 반쪽짜리 가지고 온 유리한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손이 입장에서는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예요. 분노한 소손호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세력과 두 아들을 데리고 남하를 하게 됩니다. 남하에서 멍청한 형은 이상한 데다 나라를 지어가지고 결국 망하게 되고요. 그 형 세력까지 포섭해서 똘똘한 둘째 온조가 있지 않습니까? 한강 유역 위례성에서 백제를 갖다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례 신도시 들어보셨죠? 경기도의 위례 신도시예요. 그 일대에서 백제를 갖다 건국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제란 나라는 결국에는 고구려에서 뻗어나왔고 고구려는 결국 부여에서 뻗어나왔죠. 그래서 이제 백제는 부여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백제 왕족 성씨가 부여씨를 쓰고 있습니다. 부여씨.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백제의 이제 건국은 고구려 유민과 한강 토착 세력이 결합해서 백제가 건국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자연스러운 상식으로서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와 관련된 건국 설화들을 여러분들 정리해 주십시오. 자,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일회독 그 6개 마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디 1, 2세기였죠. 1, 2세기 이제 고구려 혼자서 1차 중앙집권화의 과정을 갖다 거치고 있던 시기입니다. 요 시기 때 이제 두 명의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명 커프랑이요. 태고 커프랑. 자, 태고하면 아주 먼 옛날, 클테자 예꼬자 아주 먼 옛날 이런 느낌이 나요. 그 6개 마디 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마디지 않습니까? 그 태고란 단어랑 되게 잘 어울리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왕이 태조왕이에요. 태조왕. 자, 이 태조왕과 그리고 그 다음에
고국 천왕은 둘이 커플왕이에요. 제가 왜 커플왕이라고 부르냐면 얘가 시작을 해주면 얘는 완성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1차 중앙집권화가 세습과 그 다음에 부의 정비 이렇게 얘기했죠. 그 두 개를 갖다가 태조왕이 시작을 하면 고국천왕이 완성을 시켜줘요. 얘가 이제 좀 약한 형제세습을 시작하면 고국천왕은 부자세습, 그리고 얘가 부족적 성격이 아직 좀 남아있는 부의정부로 하면 얘는 완벽한 행정적인 오부로서 완성시켜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둘이 커플로서 있죠. 고구려의 1차 중앙집권화를 완성해줬던 왕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디는 이제 3, 4세기가 되죠. 3, 4세기. 그리고 이제 백제 전성기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백제 전성기에 이제 3명의 백제 왕들이 이제 주인공이 돼요. 일명이 이제 고, 근, 침. 이 중에서 이제 근초고왕이 전성기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초고왕의 이 전성기를 갖다 구가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기반들을 깔아주는 왕이 뭐 고이왕, 침류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류왕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근초고왕 이후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근초고왕의 이제 전성기와 관련된 제도들을 갖다 또 실시하게 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제 고이왕 볼 건데, 고이왕의 포지션은 우리 삼국시대 삼국의 발전 단계를 보면 공식이 딱 있어요. 전성기 왕이 각각 하나씩 있어요. 전성기 왕들을 정복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면서 그 시대를 갖다 주도했던 왕들입니다. 그리고 이 전성기 왕 직전이 있죠. 앞에 보면은 항상 이 전성기를 갖다 준비해주는 왕들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중앙집권화를 갖다 해주면서 율령반포, 불교수용 같은 중앙집권화를 완성해주면서 백제 고이왕이 바로 그 포지션이에요. 중앙집권화를 갖다 준비해주는, 전성기를 준비해주는 왕이 고이왕입니다.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업적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율령을 반포해서 율령 반포와 불교 수용이 우리 중앙집권화의 끝판왕 완성판이라고 했죠. 그 중에서 이제 율령을 반포해서 중앙집권화를 갖다 준비를 갖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앙집권화 되면서 중앙으로 힘이 쫙 모이죠.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백제 이제 근초고왕이 전성기를 구가하는 거예요. 전성기 왕의 특징은 활발한 정복 활동이에요. 주변 민족들 다 때리고 다닙니다. 근데 근초고왕은 특히 특징이 뭐냐면 요 한반도 내에서만 활동한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중국이라든지 일본 애들까지도 때리면서 전 세계를 휩쓸고 다녔던 왕, 바로 그게 이제 백제의 전성기왕 근초고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침류왕은 좀 이제 특이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전성기 이전에 다른 역사, 그러니까 고구려라든지 신라에서 보면 전성기 이전에 율령반포, 불교 수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백제만 이 율령반포와 불교 수용이 나눠져 있어요. 근초고왕 이후에 직후에 있죠. 불교를 갖다 수용해주면서 백제의 중앙집권화를 갖다 완성시켜주는 왕, 그게 침류왕이에요. 침류왕 업적은 딱 하나, 불교 수용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 근, 침 해가지고 있죠. 근초고왕이 전성기를 갖다 구가하는 거고 있죠. 그 밑에 이제 고와 침이 있지 않습니까? 백제를 갖다 고쳐가지고 중앙집권화 제도로 갖다 구축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 자, 이 고근침이 활동하면서 백제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던 요 시기 때 고구려가 이제 드디어 각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도 이제 백제를 보고 뭔가 느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도 이제 중앙집권화를 갖다가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고구려 전성기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고구려 중앙집권화의 기틀을 갖다 마련해줬던, 전성기를 갖다 준비해줬던 왕이 바로 이제 소수림왕이에요. 소수림왕. 자, 요게 소자예요. 소자. 소수림왕이 이제 판을 착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래, 그 판 아래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라는 왕이, 광개토대왕은 주로 북쪽에서, 장수왕은 주로 남쪽에서 전성기를 구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이 소수림왕이 이제 율령반포, 불교수용 이런 제도를 통해서 중앙집권화를 완성시켜주고요. 중앙으로 힘이 집중되죠. 그러면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광개토대왕, 아주 유명한 왕이죠. 그러니까 넓은 영토를 개척하였다. 한반도에서도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 일대에서 영토를 갖다 많이 확대했던 광개토대왕이라는 왕,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왕이죠. 그리고 이제 이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있지 않습니까? 장수왕은 이제 평양으로 천도해서, 자, 원래 이제 그 국내성이라는 저 북쪽 수도가 있었어요. 북쪽 수도에서 저 평양 남쪽 수도로 천도를 하고 있죠. 주로 이제 남쪽으로, 한강 이남으로 영토를 많이 확대하고 한반도로 갖다 주도했던 장수왕이라는 고구려의 전성기왕이 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소광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디. 5세기 때 고구려가 잘 나가던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라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동시에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백제의 영향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세기 6세기가 돼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제 이 신라가 전성기를 구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 신라가 이제 6세기 때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전성기를 갖다 구가하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 성장, 계단식 성장에 자리 잡고 있는 세 명의 왕이 바로 지법진이에요. 지중왕, 법통왕, 진흥왕. 보통 다른 나라들은 전성기 구가하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전성기를 준비해주는 왕,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전성기 왕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신라는 워낙 이제 미개한 상태에서 급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전성기 준비하기 이전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돼요. 먼저 신라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다운 나라로 국가로 자리를 갖다 잡는 단계를 갖다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법진의 지의 포지션입니다. 신라라는 국호 그리고 왕이라는 왕호를 쓰면서 신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준 게 바로 지정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신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나라다운 나라의 이제 중앙 집권을 완성해 주면서 신라의 전성기를 준비해 준 왕, 그게 이제 법통왕이에요. 여기 보시면 율령반포 그리고 불교 공인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중앙 집권화를 이루어주면서 전성기를 준비해 주는 왕, 신라의 전성기 준비해 준 왕이 바로 법통왕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라의 이제 전성기왕 등장해야 돼요. 그게 이제 신라의 전성기왕이 바로 진흥왕이 되는 겁니다.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있죠. 한반도의 주도권을 갖다 장악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7세기 전반으로 갈 거예요. 7세기 전반. 7세기 전반. 자, 7세기는 전반과 후반을 구별합니다. 왜? 7세기 전반과 후반이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자, 신라가 6세기부터 이제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인 신라가 7세기 전반에는 뭔가 시련을 겪는 모습들이 등장해요. 7세기 전반에 신라 왕들이 뭔가 되게 평범하고 성격은 좋은데 좀 무능한 있죠. 평범한 왕들이 등장해요. 그게 이제 진평, 진덕, 진짜 평범하고 선한, 착한 찐덕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진평왕, 선덕기왕, 진덕여왕 해가지고 되게 좀 무난무난 평범한 왕들이 등장하면서 고구려하고 백제한테 오히려 좀 밀리면서 신라가 이제 위기를 경험하는 이런 모습을 갖다 이제 보여주는 게 7세기 전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위기 상황에서 신라는 있지 않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하냐면 있죠. 첫 번째는 자, 불교의 힘을 빌려보려는 거예요. 호국불교. 열심히 그 부처님한테 비는 거예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때 좀 중국이 통일되거든요. 수당 같은 중국의 통일왕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통일왕조한테 이제 구걸하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달라면서 고구려 좀 백제 좀 때려달라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했던 진짜 평범한 왕, 진평왕. 그리고 그 딸들도 거의 비슷해요. 진평왕의 이제 딸과 그리고 조카가 그 다음에 왕위를 갖다 계승하게 되는데 이 왕들도 되게 좀 평범하면서 있죠. 진평왕이 썼던 방법이랑 거의 비슷한 방법. 불교라든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 위기를 갖다 극복하려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 결실을 맺게 돼요. 진덕여왕, 별명이 찐덕여왕이요. 그러니까 들러붙었어요. 누구한테? 당나라한테 들러붙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나당 연합이 성사돼서 고구려 백제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있죠. 당나라와 연합을 성사하면서 이제 7세기 후반으로 가면 있죠. 신라가 이제 당의 힘을 빌려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결국에는 삼국을 통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시기 이제 역사의 주인공 신라의 왕들이 무문신이에요. 무문신. 먼저 이제 그 무열왕 때는 있죠.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문무왕 때는 있죠. 고구려 멸망시키고 나면 한반도에 이제 남는 세력이 당나라와 신라만 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당나라가 또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무왕 때 있죠. 이 당나라까지 축출하면서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드디어 삼국 통일을 갖다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문왕 누굽니까? 신문왕은 있죠. 문무왕의 아들로서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되는 거예요. 신문왕은 문무왕의 아들로서 통일신라 왕이에요. 통일신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왕이에요. 우리 삼국시대 얘기하는데 이 왕은 왜 다릅니까? 그냥 나중에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제 그 신문왕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문신까지가 7세기 후반이에요. 7세기 후반. 그래가지고 이제 세기관과 그리고 이제 이 세 명 간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문신이라고 이렇게 우리 같이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워낙 중요한 왕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주 까다로운 애 있죠. 700년에 달하는 삼국의 역사를 가볍게 주인공들 있죠. 캐릭터 잡는 수준에서 1회독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